자, 이제 교재 2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목 등기하고 명인 방법이 나와 있죠.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가끔 시험 문제 내는 부분인데 간단한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공시라는 말이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게 뭐죠? 공시고,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죠? 공시 방법인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로 완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또 자기 밭에다가 배추 씨를 뿌렸더니 배추가 몽골몽골 기어 나왔어요. 아직 수확기는 안 됐는데, 을이라는 상인이 찾아와 가지고 요 배추밭에 있는 배추를 통째로 팔래요. 이거 우리가 뭐죠? 밭대기라고 하죠. 법적으로 매매인데. 자, 그러면 이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부동산이면 등기를 해주고, 동산이면 점유를 이전해주면 되겠죠. 요 배추밭의 배추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이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부동산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배추밭의 배추는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 방법,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명인 방법이에요. 따라서 명인 방법이란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공시 방법이에요.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이 뭐죠? 명인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여기다가 뭐죠? 팻말 같은 걸 세워놓는 거죠. 팻말을 세워놓고 을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을거란 사실을 대외적으로 뭐 하게 돼요?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명인 방법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배추밭의 배추는 이 명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할 텐데, 이것이 만약에 수목이라면, 나무라면 이것도 명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팻말보다 이 나무가 더 오래 간다는 거죠. 팻말은 한 2, 3년만 지나도 뭐죠? 색깔 다 벗겨지고 울거란 거 다 지워지는데, 나무는 뭐 100년이 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으로는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임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도록 했냐면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임목 등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가 있어요. 뭘 하면요?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 등기를 하면요. 까지 기억하시고,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 등기는 완전한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시험 문제 가끔 내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러면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죠. 자, 왜냐하면 양도담보가 뭐였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뱀장어도 뭐 할 수 있었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명인 방법으로 뭘 이전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무엇은 가능한 거예요?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명인 방법을 통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맞지만 명인 방법을 통하여 어떤 담보도 설정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뭐는 할 수 있죠? 양도담보는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끝입니다. 교재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오시면 이제 제8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소멸이 나와요. 이 부분은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1번 목적물이 멸실이 돼요. 물권이 소멸되겠죠.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할 필요가 없을까요? 또 감이 안 잡히시죠? 저는 이런 거 했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지만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 계약이나 단독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지만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목적물의 멸실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멸실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판례는 뭐 그렇게 중요한 판례 아니고요. 그다음 우측에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 권리는 뭐만요?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권리죠. 그러면 용익물권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 권리겠죠. 그러면 20년이 되는 순간 용익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말소 등기를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소멸시효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20년이 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물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물권의 포기.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해야죠. 왜요? 포기는 단독행위잖아요.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예요. 따라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그 물권에 관한 말소 등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물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왜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하나 재밌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으면 저는 운전하다가 제 입장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뭐 어떤 프로냐면 변호사가 출연하셔가지고 라디오로 이제 법률 상담하는 프로였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전화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전화하신 분이 동네에 자동차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대요.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애들이 막 유리창도 막 깨트리고 막 시트도 찢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저런 인간이 다 했나 해서 눈살을 찌푸렸는데 이 양반이 이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오래돼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데 요 방치된 차의 배터리는 새 배터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가지고 드라이버를 들고 와서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있는데 역시 이분의 예상대로 새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띄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와서 자기 자동차에다 어떻게 달고 흐뭇한 마음으로 하룻밤 자고 났더니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자신을 특수절도라고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어이없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초범이란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미치겠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전화를 왔더라고요. 이게 특수절도인가요? 특수절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물권이 포기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없어지려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 등록을 뭘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차주가 요 자동차를 갖다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소유권은 아직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소멸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은 타인 소유물이에요. 타인 소유물을 가져왔으니까 뭐예요? 절도고, 또 뭘 들고 있었어요? 드라이버,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특수 절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양반이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어딨냐 하면서 막 화나면서 전화를 끊으셨는데, 아무튼 물권의 포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말소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등의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됨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방치된 자동차도 무주물이 아닙니다. 뭐가요? 소유자가 있는 뭐죠? 타인 소유물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4번에서 혼동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이 혼동은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의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또 213페이지 하단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혼동에서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시험 문제도 반드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요, 문제를 푸는 도구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죠. 안 그래도 문제가 막 사례로 나오고 복잡한데 문제를 푸는 도구까지 복잡하게 기억하시면요, 문제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먼저 책을 읽어보시긴 하되 읽다 보면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나중에 문제집 가지고 몇 문제 연습해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죠?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혼동이 뭐냐?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요, 동일한 주체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그러면 요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세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집주인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바람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 뭘 취득했냐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전세권, 소유권 두 개 이상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 굳이 무엇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세권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혼동이란다, 이런 얘기죠.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제가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면 이것도 임차권도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임차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겠죠, 그죠? 왜요?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 물권도 뭐가 돼요? 혼동으로 소멸하고 임차권, 채권도 혼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니까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임을 주의하시 바라고. 그래서 제가 얘를 전세권, 임차권, 물권, 채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하면 소멸되겠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럼 필요한 경우가 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에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전세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이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된다면 누가 피해를 보게 돼요?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질 않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갑 앞으로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건물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먼저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이 돈을 더 주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돼 버린다면 갑은 뭐죠? 오히려 더 불리해지죠. 을의 순위가 뭐가 되세요? 승진이 돼가지고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더욱더 불리해지고 손해볼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전세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임도 받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한 후에 그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먼저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고요.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냐면 저당권자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주택 임차권이 소멸돼 버린다면 더욱더 뭐가 돼요? 불리해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다 했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데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점유권 할 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유권 할 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전부예요. 요게. 혼동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권리가 있으면 불필요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뭐예요? 혼동인데 만약에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다만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과 강화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215페이지 5해 가지고 공용징수, 몰수가 있으면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물론 이것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끝이죠. 자, 이제 216페이지 오시면 챕터 3 해가지고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제1절 뭐가 나오죠? 점유권이 나옵니다. 일단 1. 점유제도 나와 있고 의가 나오죠. 자, 전에 제가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죠? 본권이라고 한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뭘 쓰고 있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것인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돈 주고 샀어요. 정당화 시켜준 이유 본권은 뭐가 되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는 거고요. 다만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 뭐가 없죠? 본권 소유권이 없는 거죠. 자, 점유권이 뭔가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인 거예요. 그러면 방금 한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샀다면 저는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뭣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있는 것이지,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점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점유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아요. 의 삶이 들었고, 그 다음 2번 점유제도의 사회적 지위 해가지고 어쩌리 저쩌리 나와 있지만 결론은 뭐죠? 평화설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거든요. 왜 훔친 놈까지, 강도짓을 한 놈까지 뭐가 이쁘다고 점유권을 인정해 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왜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필요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절취해갔어. 그럼 물론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에게 훔쳤다는 이유로 점유권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무런 권리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을이 카메라를 훔쳤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을에게 개떼같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달려들겠죠. 왜요? 을에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을한테 뺏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또 누가 그 카메라를 뺏으면 또 요 사람한테 또 뭐 하겠어요? 개떼같이 뭐 하겠어요? 달려들겠죠. 누가 뺏으면 또 요 사람한테 뭐죠?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다시 말하면 시덥잖은 이 카메라 하나 때문에 막 세상이, 사회가 핵분열하듯이 뭐죠? 막 붕괴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 꼭 뭐가 떠오르냐면 야구장이 떠오르거든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장에 갔을 때 파업을 나려면 저는 방향만 엎이 있어서 막 공포심을 느끼는데, 대부분 분들은 뭐야, 그냥 막 야구 막 잡으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잡으면 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현상이 야구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더라도 혼란스러운데, 이게 막 그냥 온 사회, 서울 시내 전체에서 막 이런 일들이 막 하루에 1000건, 10,000건씩 벌어진다면 사회는 뭐 할 수 없어요?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그 사람이 이뻐서 인정해 주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다라는 게 뭐죠? 통솔이고 판례 입장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연역해가지고 로마법의 포세지오와 게르만법의 게베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왜 넣냐면은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넣으면 또 책이 꾸졌다 그러실까 봐 넣었지만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떤 취지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민법,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만든 법이 아니라 독일에서 만든 법을 우리가 도입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 우리가 영어로 저먼이고 독일어로 뭐죠? 게르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근대, 중세가 아니라 뭐죠? 고대 시대 때는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가 어느 나라였겠어요? 로마였겠죠. 그러면 게르만에서 게르만족들이 자기 나라 법을 만들 때 어느 나라 법을 참고했겠어요? 로마 법을 참고했겠죠.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법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인데, 경국대전을 만들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가 발전된 나라에? 중국이 발전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법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는 중국적 요소와 한국적 요소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혼합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네들도. 그래서 게르만족이 로마법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는 게르만족 요소와
로마적 요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다 해가지고 뭐가 게르만적 요소고 뭐가 로마적 요소는 이렇게 분류해놓고 있지만 절대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무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점유권의 의의가 나와 있죠. 또 나왔어요. 1번 점유권이 뭐냐?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이의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주의하실 거 2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과는 뭐 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점유권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꾸 소유권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경향이 있어요. 본권을 가지고. 근데 이거를요. 출제자분이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막 꼬셔요. 뭘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죠? 소유권과 점유권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이제 점유의 개념에서 1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야 점유권이 인정된다.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에서 사실상 지배가 뭐냐에 대한 일반적 논증이 나와 있으니까 상적인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와 있냐면 점유 설정 의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점유권을 가지려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돼요.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인 거예요? 점유권인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배 외에 혹시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냐? 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술을 이빠이 처먹었어요. 완전 만취 상태에 빠져가지고 길거리에 누워있어요. 그럼 저는 의사무능력자고 그러면 저에게 뭐가 없게 돼요? 점유권이 없게 되죠. 그러면 누구든지 제 물건을 뺏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또 이상한 논리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설 판례는 주관적 의사 같은 건 필요 없다. 따라서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되니까 의사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무엇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요. 이렇게 요시적이죠? 자,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누가 조그만 쪽지에다가 민법 선생 나가 뒤져라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 뒷주머니에다가 몰래 넣어놨어요. 그러면 제 엉덩이 밑이니까 명백히 저는 이 쪽지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쪽지가 저한테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뭘 행사하지 못해요? 점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적극적 의미의 주관적 의사는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인식, 사실상의 의사는 필요한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좀 혼란스러워요. 아이 그지같이 뭐 앞에 시작할 때는 뭐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라고 해놓고 또 주관적 의사니 점유 설정 의사니 이딴 소리를 또 왜 하느냐?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권이란 주관적 의사도 필요 없고 이유도 필요 없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유도 묻지 않고 의사도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니까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일치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불일치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 점유에 관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뭐가 돼요? 일치돼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일치되는 거니까.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자, 점유보자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라는데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접 점유자가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교수님 무엇부터 나옵니까? 점유 보조자부터 나와요. 자, 우측에 보시면 195조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점유권이 없느냐? 사실상 지배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는 거고요.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가정부나 파출부가 떠오르게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오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의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그분이 저의 집을 지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한테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점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인 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어요. 따라서 무엇은 인정이 되냐면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뭐는 없냐면 점유 보호 청구권은 없는 거예요. 또 점유권이 없다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에 뭐가 될 수 없냐면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죠? 정리해 볼게요. 점유 보조자란 점원이나 알바생, 가정부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점유 보조자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인정이 돼요?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조금만 더 설명드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두방이 있습니다. 구두가게가 있는데 이 구두가게 사장은 누구냐면 갑이에요. 이 사장인 갑은 구두방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꽃다방 가가지고 미스킴하고 뭐 먹고 있냐면 요구르트를 먹고 있어요. 야쿠르트. 그러면 구두방에 누가 있냐면 을이라는 알바생 점원이 요 구두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때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병이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두리번 거리더니 구두를 하나 딱 집더니 팍 튀어요. 이때 을이 야 자식 빠르네라고 감탄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갑한테 뒤지게 혼나겠죠. 가능하다면 스스로 힘으로 쫓아가서 병한테 구두를 어떻게 해요? 뺏어야 돼요. 뭐는 있는 거예요? 자력구제권은 있는 거예요. 놓쳤어요. 그러면 을이 이제 밤에 갑한테 뒤지게 혼나겠죠, 그죠?
혼나고 나서 이제 일주일쯤 지났는데 요 병을 잡았대요. 경찰서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내고도 내놔라.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갑인 것이지 누구인 것은 아니에요. 을인 것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권조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누구에게는 없는 거예요? 점유보조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 한 겁니다. 자, 의 나와 있고요. 근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의 성립요건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점유보조관계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각 부부 사이는 지시 명령관계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처도 남편도 뭐가 아니에요? 점유보조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나번 법인의 기간 이사 같은 대표기관도 물론 뭐죠? 점유보조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답은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도 성립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살 돌베개 꼬마가 있는데 엄마가 딸랑이를 사다 줬어요. 그럼 그 딸랑이는 엄마 거가 아니라 딸 거죠. 왜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잖아요. 증여한 거잖아요. 근데 그 꼬맹이는 지 딸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사실상 지배하지 못해요. 밤늦게 막 흔들면 엄마가 시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보조자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점유권에 들어와서는 소유권을 대입시키지 마세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간에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한다면 그 사람 뭐인 거예요? 점유보조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효과 요거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이 없고 물권조 청구권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간접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